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강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6월 7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의 수능 준비 아주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2019학년도 EBS 수능 특강 문학교재에 들어있는 고전 산문 중에 우리 박지원의 소설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 광문자전인데요. 원래 이 박지원의 소설은 여러분들 특징이 일단 풍자소설이다, 그 다음에 한문소설이다, 뭐 이 정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풍자성을 잘 계승한 사람이 결국 이제 우리 현대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가인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바로 이 박지원의 풍자성을 잘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박지원의 소설은 대체로 이 예덕선생전, 민웅전, 김신선전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문자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들은 다 공통점이 무슨 중심의 소설이라는 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인물 중심의 소설이다. 알았죠? 예덕선생전에도 보면 엄행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엄행수는 이제 똥을 모아가지고 똥을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허례허식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엄행수를 선생이라고 칭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됐죠? 민웅전이나 김신선전도 대체로 다 인물 중심의 소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양반전입니다. 이 양반전은 여러분들 부자가 양반을 이제 가난한 양반의 그 신분을 이제 사죠. 돈을 주고 사는데 매간매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살 때 그냥 사면 안 된다.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수가 결국 이제 양반 매매 문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서의 첫 번째에 보면 양반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국 꼿꼿이 앉아서 책을 읽어야 된다. 비가 와도 뛰면 안 된다.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첫 번째 문서는 행동의 제약을 주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부자가 듣고 나서 아니 도대체 양반이 되면 좀 뭐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좋은 건 없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양반을 하겠느냐. 그래서 군수가 두 번째 문서를 써주죠. 그 두 번째 문서에는 양반들의 특권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결국 이제 다른 사람 그 상놈들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논에 농사를 먼저 지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인데 결국 부자는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아이씨 이거 도둑놈 아니냐. 그래서 나 양반 안 해. 그래서 결국 신분 상승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이 양반들은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도 나오죠. 그죠? 수능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호질은 여러분 북학선생의 위선적인 태도를 그려놓은 게 호질이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많이 들어있는 게 허생전인데요. 이 허생전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허생전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허례허식을 비판한 건데 마지막에 결국 허생은 잠적을 해버린다는 건 허생의 생각이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문자전 지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광문이 거지라는 건 여러분 결국 아주 천한 천민이었다는 겁니다. 알았죠? 원래 여러분 옛날에 고전소설 하면 대부분 영소설들에는 양반들,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민이 주인공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어요. 일찍이 종로 저작거리, 시장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습니다. 거지니까. 됐죠?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해서 패거리에 우두머리를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글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많이 쓰냐면 광문과 관련된 일화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양반,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잘 봐.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려나가고 그 중에 하나이만이 병이 들어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조금 뒤에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했죠. 그래서 광문은 너무 불쌍하여서 몸소 나가서 밥을 빌어옵니다. 불쌍하니까. 그래서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는 벌써 죽었어요. 알았죠? 가장 죽은 게 바로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아이의 죽음입니다. 아이의 죽음. 알았죠? 아이는 죽었어요. 거지 아이들이 돌아서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한다.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는 걸 이걸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이런 얘기로 많이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거지 아이들이 국어를 하러 갔어요. 국어를 시간 순서대로 하면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지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광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거지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됐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인과관계로 오해하게 되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의 앞뒤 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것을 우리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고 나서 조금 이따 배가 떨어졌어요. 까마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데 시간의 앞뒤 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로 맺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 거지 아이들은 일단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줄거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광문 거지였고 거지 우두머리였어요. 하루는 결국 거지 아이들이 국어를 나간 다음에 아픈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밥을 주려고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거지 아이들은 광문이 죽인 거다라고 의심을 하였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았습니다.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습니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까 광문이 외치면서 하는 말이 됐죠. 그래서 이 집주인은 광문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개가 짖으니까 당연히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지 감히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알아보세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 겁니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주었습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거적을 왜 달라고 했냐는 뭐 뒤에 이제 사건하고 연관이 있죠.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지 아이의 죽음. 그럼 거지 아이들이 결국 누구를 의심? 광문을 의심. 그래서 광문을 두들겨서 내쫓았어요. 됐죠? 그럼 광문은 결국 다른 집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집주인한테 잡힙니다. 됐죠? 그리고 결국 도둑놈이란 오해를 받는 겁니다. 내용이 이해되죠? 이제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설도.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서 그 뒤를 밟아 멀찍이 바라보니까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에 와서 이 수표교는 여러분 청계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수표교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 묻고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건 여러분들 광문하고 거지 아이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거지 아이들은 시체를 다리 밑에다 버립니다. 근데 광문은 결국 이 시체를 거적에다 싸서 공동묘지에다 묻어주고 울더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거지 아이들과 광문의 태도는 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어떻게 보면 거지 아이들이 뭐하다고 보면 돼요? 비정하죠. 비정함이 있죠. 그죠? 근데 광문은 무슨 애가 있다? 인간적이죠. 그죠? 인간적입니다. 이해됐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까 광문이 그제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안 마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내신 광문이 의롭게 여겨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 말입니다. 알았죠? 의롭게 여기다. 우리 여러분 지하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철로에 떨어졌어요. 병철이가 그 사람을 구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의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운전하는 모습이 이상하니까 한 사람이 그 차 앞에 가서 그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자기 차는 좀 약간 부서졌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구했어요. 의로운 행동입니다. 결국 이제 그 차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사람한테 새 차를 선물로 주겠다. 오, 됐죠? 그게 바로 의로운 행동이에요.
됐죠? 이 광문이 바로 의롭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서 의복을 주고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 추천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약국에서 일하겠죠. 요즘 말하면 약방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보면 광문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광문은 뭐한 인물이다? 인간적이면서 의로운 인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 밑에가 문제입니다. 오랜 후에 어느 날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 뒤를 돌아봐요. 돌아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 걸었나 안 걸었나를 살펴본 다음에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결국 돈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이게 결국 이제 이 부자는, 약방 부자는 결국 이게 광문이 훔쳐간 게 아니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광문한테 말하려고 하다가 그럼 결국 광문을 또 쳐다봐요. 광문은 실로 무슨 형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일합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왔어요. 이런 개 같은 놈이 있어요. 그죠?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아저씨가 안 계시길래 내가 돈통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결국 얼마 전에 제가 아저씨의 돈을 빌려왔다가 마침내 아저씨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서 가져갔는데 아저씨는 모를까? 당연히 모르지. 됐죠? 라고 하는 것이 이에 부자는 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광문을 뭐 했으니까? 의심했으니까. 나는 소인이다. 아니 덕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날이 없다. 부끄럽다. 됐지? 그래서 사죄합니다.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들,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이 뭐한 사람?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두루 칭찬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칭찬하는 말이, 잘 들어, 칭찬하는 말이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의 문화에도, 종실은 뭐냐면 임금의 친척, 됐죠? 빈객들은 귀한 손님, 됐죠? 그 다음에 공경은 높은 벼슬아치, 뭐라고? 높은 벼슬아치. 그 다음에 문화는 권세 있는 집, 됐죠? 권세 있는 집의 측근들에게 지나치리만큼 광문을 칭찬했어요. 공경문화의 직관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밤이 되면 자기 주인들에게 들려줘요. 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기 주인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결국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4대부까지를, 이게 진짜 두어 달 만에 4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로 듣게 되었다. 이걸 돌려 말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렇게 광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명철이가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고 죽었다, 이런 걸 의사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신문에 아주 크게 내죠. 알았죠? 뉴스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해되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신문에서 보도하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본받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알았죠? 이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4대부들이 결국 광문을 옛날에 훌륭한 사람처럼 알게 되었다는 건 그 정도로 그 당시의 4대부들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회적인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박지원의 광문자전은 광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배계층을 비판한 겁니다. 이해됐죠? 쉽게 말하면 지배계층이 광문보다 못하다는 소리. 그래서 뒤에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접한 집주인의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칭송하기도 하고 또 약국의 부자도 장자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광문의 행동 하나가 4대부들한테 쫙 퍼진 거예요. 왜 퍼졌겠어요? 이런 인물들이 4대부들 사이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광문자전이 풍자가 있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누구를?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있다. 왜? 의로운 인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다 됐어요. 그래서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나 옥빛이나 의복이나 가재도구나 가옥이나 전장이나 노복 등이 있어요. 알았죠? 집이나 또는 밭이나 또는 노복들, 늙은 종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빌려. 요즘 말하는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요즘 전당포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여러분 금반지 같은 거 여러분 끼고 있다가 돈이 부족하면 전당포에 맡겨놓고 돈을 빌려서 나중에 돈 갖다 주고 다시 금반지를 찾는, 이게 전당포입니다. 알았죠? 예전에도 있었어요, 전당포가. 그래서 이 전당포에서 결국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저당을 잡아요. 근데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내줬다는 건 광문이 어떻게 보면 전당포 놈들한테 뭐가 있었다? 신뢰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광문이 야 내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하면 전당 잡는 것도 없이 담보를 잡는 것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했어요. 이 외모는 일단 추악합니다. 광문은 얼굴이 못생겼어요.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해요.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해요. 오우, 만석해는 인형극을 잘하고 철괴무, 춤을 잘 췄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 네 형이 닮은이지 라고 하면 이게 욕입니다. 욕. 그 정도로 못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놀려댔는데 닮은은 광문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광문의 외모는 뭐였다? 추했어요. 하지만 광문은 의롭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해됐죠? 이제 박지원이가 원래 이 광문자전 쓰고 나서 이 광문자전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후기를 써놓습니다. 거기 보면 광문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된 건 그 정도로 광문과 같은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의도입니다. 그게 작가의 의도. 그래서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라당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서 뭐라고 시부렁거립니다. 됐죠? 말을 함부로 막 해대요. 됐죠? 땅에 금을 그어서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린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이 신용을 하니까 온 저자의 사람들이 웃어요. 광문 때문에 막 싸우고 있으면 광문이 거의 끼어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막 웃고 지랄하고 뭐라고 말하고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라고 이제 막 판결하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광문의 행동 때문에 웃어요. 알았죠? 그러면 결국 뭐가 해결이 돼버려요. 싸움이 해결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걸 딱 보면 광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있었다? 지혜로움이 있었다. 뭐 기지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광문은 나이가 40이었어요. 근데 머리를 닦고 다녔어요. 결혼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남자들이 장가라 가라고 권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장가 가라고 얘기하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지요.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도 그래요. 그러니 나는 본래 못생겼어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알았죠? 이건 결국 여자 입장을 생각해라 그러면 역지사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남녀 평등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다.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원한다. 남자가 잘생긴 예쁜 여자를 원하듯이. 됐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못생겼으니까 자기는 뭐 안 하겠다? 장가 가지 않겠다 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어요. 집을 사라고 하니까 집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평생 다 못 잔다 라고 했다는 건 결국 광문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욕입니다. 알았죠? 이걸 달리 얘기해서 사음절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다? 안빈낙도다. 이렇게 이제 광문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박지원의 허생전에서도 보면 허생은 여러분 가난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죠. 안빈낙도입니다. 오케이. 서울장안에 명기는 이제 기생이죠. 기생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에 광문이 이렇게 응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 이 광문이라는 인물은 뛰어난 기생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기생들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광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라든지 뭐 군인들이죠. 각전의 별감이라든지 행사 준비하는 놈들입니다. 알았죠? 부마도위의 청직이라든지 됐죠? 부마도위는 여러분 임금의 사위인데 사위의 종, 비서실장이지요. 사위의 종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에 찾아왔어요. 운심이가 유명한 기생이거든. 운심은 유명한 기생입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거를 타면서 운심도로 춤을 추라고 재촉했다 해도 운심은 일부 늑장을 부려요. 손도 추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부리죠. 왜? 너희들은 내 춤을 알아줄 안목이 없어 임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 너희들은 내 춤을 알아줄 안목이 없어 임마.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앞에서 춤추기 싫어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예요. 됐지?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안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상자에 앉아버려요. 됐죠? 가장 중간에 딱 앉아서, 알았죠? 상자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고 행동이 조금 꺼리낌 없이 의기양양하였습니다. 눈가에는 침 모르고 이거 외양을 보세요. 더럽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습니다. 됐죠? 북상투는 여러분 원래 남자들이 상투 여기 위에다 트는데 얘는 뒤에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알았죠? 북상투를 튼 채였습니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죠. 광문이 더욱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치면서 곡조를 맞춰서 높으락 낮으락 장단을 맞춥니다. 됐죠? 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그때서야 뭐를 추더라? 춤을 추더라. 이 뜻이에요. 그럼 운심이 왜 광문이 와서 춤을 췄겠어요? 광문은 운심의 춤을 알아봐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광문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다.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타나는 건 광문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됨을 알아보는 뭐를 가졌다? 안목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제시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광문자전은 여러분 인물 중심의 소설이죠. 그래서 대체로 전기문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전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전기적이란 말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아니고 전기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소설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걸 과연 소설에 집어넣어야 되냐? 원래 소설이라는 건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인물 소개하고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광문자전을 고전소설에서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우회적 비판이기 때문에 무슨 성이 있다? 풍자성이 있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광문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 문제 보면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아주 쉬웠어요. 비극적 상황은 시극적으로 가정의 사약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흥보가 같은 경우에 흥보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알았죠? 그 비극적 상황을 결국 이제 해악성으로 우수로 이제 결국은 표현한 게 있지요. 그래서 이건 판소리에서 많이 나타난다. 판소리 특히 뭐대에서? 흥보가에서 아주 많이 나타난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한 여러 일화를 제시해 주제를 가지고 이게 답이죠. 그렇죠? 답이죠. 이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전기적 사건을 이때 말하는 전기적이라는 건 전기문적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비현실적 사건입니다. 이 비현실적 사건은 대체로 어디서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고전소설의 영웅소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김시습의 남연부지지를 했었는데 원래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들어있는 소설 중에 이생규장전 같은 소설에 보면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전기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건 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서술자의 주관 판단 없지. 판단이 없대요. 됐죠? 인물의 대화나 행동으로 객관적 이러면 뭐가 되냐면 관찰자 시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광문자전은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물의 대화나 행동으로 객관적으로만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분명히 전지적 위치에서 작가가
인물의 내면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서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대체로 2번 아니면 4번이라고 오답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 4번은 여러분 관찰자 시점을 설명한 선택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답은 2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선생님 보기에는 이 고전 산문 중에서 광문자전은 쉬운 소설입니다.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왜 찍는다 그랬죠? 혹시나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할 때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시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광문자전은 대부분 학교에서도 출제를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 박지원의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창작 의도가 뭔지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집주인은 광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미행한다. 있었죠. 광문은 병든 아이를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소굴에서 쫓겨납니다. 광문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싸움을 멈추게 돼요. 알았죠? 부자는 자신의 처족하에 하는 행동으로 해서 광문을 의심합니다. 다 있었죠? 아이들은 자신이 광문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건 아니죠. 이건 욕입니다. 욕. 이해됐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형이 닮은이지. 그럼 너 못생겼지 새끼야. 이런 뜻이거든요.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는 문학동안에서 윗글의 주제에 대해서 토의한 겁니다. 적절한 것끼리 묶으랍니다. 자, 봐. 광문이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운심을 본 양반들과 광문이 벗이 된 거는 알았죠? 그 정도로 광문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벗이 된 겁니다. 됐죠? 이걸 가지고 신분제도의 모순을 풍자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알았죠? 이해됐죠? 어떻게 보면 광문은 거지입니다. 천민이었죠? 됐죠? 근데 양반들이 광문과 벗이 된다. 그럼 작가가 야 우리 신분제도에 모순이 있다를 비판한 거냐? 그게 아니고 광문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벗이 된 겁니다. 우리 허생전에서도 여러분 허생이 변씨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결국 빈섬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변씨한테 돈을 돌려주죠. 됐죠? 이때 변씨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허생이 변씨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임마 나를 장사치러 와라 이 자식아. 이 말은 박지원의 머릿속에 신분제도의 모순에 대한 비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도는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허례허식에서 좀 벗어나자 라는 내용이 허생전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신분제도의 모순을 풍자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제 광문이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광문과 벗이 되면 광문 때문에 여러분 진짜 뛰어난 기생들의 노래를 또는 춤을 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벗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지의 모습이지만 어진 인품을 가진 광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에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건? 이건 맞네. 그죠? 그 다음에 돈놀이를 하는 자들이 광문의 보증이면 값비싼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은 삶에서 신의가 중요하다. 됐죠? 통목이죠. 그럼 이건 돌려서 말하면 그 당시 지배계층이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신의가.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됐죠? 그래서 부자가 광문에 대해서 한 말이 두어 달 지나는 사이에 4대부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정도로 남들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작가의 의도는 지배계층이 광문만도 못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다. 됐죠? 그럼 이것도 잘못됐네. 그럼 답은 3번이 답이네요. 되셨죠? 이 광문자전은 어려운 소설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소설이 예덕선생전입니다. 알았죠? 그 예덕선생전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수능 완성이라든지 파이널 문제집에 실릴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그때 작품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 광문자전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문자전의 핵심은 결국 광문이란 인물이 천민이지만 의로워요. 그 다음에 신뢰감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남녀평등 사상도 있고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요.
근데 광문이라는 인물이 이걸 가졌는데 지배계층은 이런 면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상적인 인물이 바로 광문이니까 우리 광문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사대부를 비판한 거다. 정리되죠? 정리되죠? 됐습니다. 광문자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6월 7일 날 모의고사를 잘 봐서 여러분들 나중에 수시라든지 정시 지원할 때 좀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